네, 저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 지금 재벌격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나라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마련된 것은 사실 경제 발전의 결과, 즉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 개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 특징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박정희 개발 체제가 1960년대부터 한 1990년대 한 초반까지 30년 이상 상당히 잘 작동이 됐습니다. 한국같이 저개발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서 저개발에서 탈출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없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적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카스라는 그 시카고 대학의 거시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93년 그 에코노메트리카라고 하면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학술지입니다. 여기에서 메이킹 어 미러클, 기적 만들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이때 기적이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루카스 논문을 보면은 1960년대 초에 필리핀과 한국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필리핀하고 한국이 1960년 초에 여러 가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산 요소들, 경제 발전의 요소들을 비교해 보니 비슷하더라 이거죠.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산 함수에서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죠. 근데 노동을 보면은 노동의 양과 질이 있는데 양을 보면 인구를 보는 거죠. 인구 숫자 그리고 인구의 구성. 연령별 구성을 보면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교육 수준을 보니까 그것도 역시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자, 자본을 직접 측정은 못했고요. 대리 변수라고 우리 흔히 말을 하는데 대신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주력 산업이 뭔가를 봤더니 농업이더라 이겁니다. 주력 수출품도 농업이고 필리핀과 한국이 다 60년대 초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에서 88년까지 한 30년 동안에 필리핀은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8%였고 한국은 6.2%. 그래서 1988년에 보니까 한국의 1인당 소득이 필리핀 소득의 3배가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더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걸 보고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기적이다. 이게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저개발을 사실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벗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발전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박정희 개발 체제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성공적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시장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국내의 자본이 별로 축적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야 됐는데 국내 기업들은 신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차관으로 들여와서 국내 기업들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정부 보증을 통해서 나눠줬습니다. 즉 금융시장에서 공급자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매개하는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관치금융의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가져온 돈을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나눠줬냐면은 삼성 불러서 뭐 할래? 70년 초 또는 60년대 말에 중화공업 시작할 때 특히 재벌들을 쭉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전자하겠습니다. 전자하라. 현대는 뭐 하겠냐? 자동차 하겠습니다. 이른바 가름바를 타준다고 그럽니다. 이게 외자를 들여온 것을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타겟팅을 합니다. 산업정책을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관치금융과 적극적 산업정책을 결합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의 정부가 주로 했던 일이고요. 자,
재벌들은 일단 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자경 LG그룹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을 담을 용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 없어서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부품 시장도 그다지 발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 이른바 하는 수직 계열화를 하는 단초가 사실은 부품 시장의 불완전한 또는 부재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흔히 missing institutions 문제라고 경제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관치금융 그리고 재벌의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인더스트리 타겟팅, 산업 정책을 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우리 발전 전략은 모방을 통한 추격형이었습니다. 즉 일본을 대충 따라서 했습니다. 일본이 뭘 했고 하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방형 성장에서는 무엇을 할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문제는 어떻게 빨리 자원을 신속하게 특정 목표 지점에 투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체제, 군대식 명령과 통제 시스템을 발휘했죠. 수출 상황식 만들고요. 재벌 총수하고 관료들을 같이 모아서 대통령 주재해서 주별 월별 회의 같은 걸 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를 했었죠. 통제 시스템 그리고 잘못하면 퍼니시를 주고 하는 그런 컨트롤 앤 커맨드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 앤 커맨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빨리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자본을 특정 분야에다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방형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고 또 산업을 타겟팅해서 특정한 재벌들이나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을 한국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재자들이 이런 비슷한 산업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한국의 박정희 개발 독재가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하겠다 이래서 박정희 이 정책을 자기가 따라하겠다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잘 안 됐습니다. 필리핀 학자들에게 박정희하고 마르코스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코스는 그 특혜를 어떻게 줬냐면 친인척들하고 친구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특혜를 주는 것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시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경쟁적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이 그 기능을 하는데 정부의 보상 체계, 수출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체계가 굉장히 친경쟁적인 보상 체계였다. 그래서 재벌 중에서도 잘하는 재벌들이 더 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온 97년 전후로 해서 박정희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 때도 더더구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왜 2000년대 이후에 박정희 개발 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즉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왜 작동 안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저개발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었던 그 체제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missing institutions 문제, 시장의 부재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모방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왔습니다. 혁신형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의 부재는 해소가 됐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 과도한 개입, 정정유착, 재벌과 정부의 정정유착, 이런 부작용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형 성장에 적합했던 명령과 통제, 그런 정정유착에 의한 성장, 이런 것들도 더 이상 혁신형 경제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위기에 지금 온 것이다.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 현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2015년 2.6%, 작년에 2.7% 성장했고 올해도 한 2.7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항상 거의 상회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근데 2014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2014년을부터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세계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가는데 한국 경제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즉, 이건 뭘 말하냐면은 최근에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것이 경기 변동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제조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GDP의 30%를 제조업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생각하시는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이죠. 일본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가 안 됩니다. 독일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30%가 넘습니다. 흔히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중국, 제조업의 비중이 GDP 한 30%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을 뿐 아니고 한 2012년까지 보면은 제조업의 성장률이 항상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즉 제조업이 비중도 컸고 한국 경제를 선도해 갔죠. 근데 한 2012년쯤부터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의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비슷해집니다. 제조업의 선도하는 역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제조업이 그동안에 기술보다는 가격 경쟁력 위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보면은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부품 소재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이 같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부품 소재 기술 경쟁력이 따라가지를 못했고 최종재도 가격이 더 싼 부품 소재를 이용한 최종재 가격 경쟁력으로 유지를 해온 측면이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을 따라잡았던 것도 사실은 최종재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고요.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는 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에서 더 이상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그 가격 경쟁력으로 생존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이거 역시 경제 법칙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덴마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 교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덴마크 교수들이 저한테 한 말이 덴마크가 과거에 조선 강국이었는데 한국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또 나서는 하는 말이 그렇지만 주요한 부품이나 설계는 우리가 아직 하고 있고 한국이 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유럽의 그 제조업 강국들 독일, 일본 1980년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같은 따라오는 나라들한테 최종재 생산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재 조립은 해외로 다 갑니다. 보통 국외로 가고 국내 산업은 어떻게 재편되느냐.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적 자본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 구조로 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산업의 진화가 필요한 단계인데 지금 그 진화가 단절이 되고 있다.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가 최종재 중심으로 70년대 이후로 중화공업이 쭉 발전해 왔는데 지금도 주력 산업은 그 최종재 70년대 처음에 했던 주력 산업들 7대 주력 산업이 그대로 주력 산업입니다. 최종재 중심으로 다 있습니다. 물적 자본 중심의 최종재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고 중간재 기술력이 있는 중간재 생산하는 부품 소재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 위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박정희 개발제의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 결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뭐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녹색 성장, 뭐 혁신 뭐 이런 이야기 강조 많이 했었죠. 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모방형 성장 끝났다.
혁신형 성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부가 뭘 하느냐? R&D를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공공 부분에 정부의 R&D 지출 GDP 대비 세계 1위입니다. 민간하고 합쳐서 R&D 대비 GDP 세계 1위입니다. 절대 세계 6위입니다. 엄청난 돈을 R&D에 사실 붓고 있습니다. R&D 성과는 상당히 초라합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나오는 글로벌 컴패티티브 인덱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노베이션 커패시티라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한 24위 정도 한다는 거죠. 성과가 투입은 한 GDP 대비 1위고 절대액은 6인데 성과는 한 22 밑으로 간다. 성과가 낮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사실은 성과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정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72%가 장롱 특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롱 특허는 뭐냐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허는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허가 70%가 넘는다. 거기에 우리 R&D 정부 부분 R&D 지출이 거의 9조 정도 들어갑니다. 한 20% 중에서 한 45% 정도가 공공 출연연이라고 하죠. 정부 관련 연구소들한테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특허의 한 70% 넘는 것이 쓸모가 없는 사실 특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술 탈취가 만연하죠. 중소중견기업인들 만나보면은 원청 대기업들한테 기술 탈취 경험들, 친구나 자신의 경험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혁신이 지금 안 일어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산업의 최종재 생산을 하는 산업들은 가격적 영역 위주로 오다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지금 위기에 오고 있고 받쳐줘야 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부는 혁신을 하겠다고 R&D는 많이 붙고 있는데 성과는 안 나타나고 어떻게 되느냐? 한계 기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은 흔히 뭐냐면은 정의를 3년 연속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이자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대기업의 한 14% 정도가 한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14%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분식회계도 많은 편이고, 은행들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손해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을 많이 쌓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을 조금 잡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 기업이 이거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기업이 가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수익성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손 충당을 자꾸 쌓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번에 대우조선이라든지 한진, 현대상선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특정한 산업들, 우리가 주력 산업이었던 과거 해운이라든지 조선, 철강, 그죠? 건설, 석유하고는 지금 수출이 좀 잘 됩니다만은 이런 산업들, 주력 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산업들 위주로 해서 부실 기업들이 굉장히 나면서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부가 국채은행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우조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실을 자꾸 키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부실이 일어나는 것을 때우는 식으로 땜빵하는 식의 정책들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물이 점점점 커져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즉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조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와 또 다른 한편에 보면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임금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벌 문제가 사실은 이 양극화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 임금이 한 7, 80%가 됩니다. 우리도 70년대는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0%가 안 됩니다.
기술 탈취와 단가 우려치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 임금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양극화, 사회 양극화 해결이 사실은 재벌 문제, 경제 구조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건 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 현상들, 경제 현상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왜 이게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결과인지를 한번 다시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이 한계가 온 것은, 이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기본적으로 추격형 경제에서는 작동을 했는데 혁신형 경제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아까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에서는 무엇을 할지는 알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의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불확실성입니다. 자, 혹시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클 제이 박스가 주인공이었고요. 1985년에 1편이 나왔습니다. 그 1편은 주인공이 85년에서 30년 과거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투더 퓨처입니다. 2편이 89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2편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85년에서 30년 미래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백투더 퓨처 2입니다. 그 30년 미래가 재작년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백투더 퓨처 3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겠습니다.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백투더 퓨처 2에서 생각하는 2015년과 지금의 2015년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냥 처음 나가는 그렇죠. 그거 이제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하버보드라는 건데,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주인공이 이렇게 공중부양식 보드를 타고 다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유원지에 가면 배터리로 이렇게 땅으로 가는 보드를 타는 정도고, 공중부양 하버보드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금 개발 단계,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죠. 플라잉카. 물론 이것도 실현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유심히 봤던 것이 그 미스터 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쓰레기통 같은 데인데요. 그래서 뭐 쓰레기 같은 걸 그 통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핵 융합이 일어나서 쓰레기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퓨얼 에너지, 화석을 사용하는, 석유 같은 걸 사용하는 시대는 끝이 나오고요. 에너지는 풍부해지고 환경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상온에서 핵 융합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사기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건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고,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주인공이 그 신발끈을 매는데 이렇게 톡 치면은 자동으로 끈이 매어지는 신발이 나옵니다. 이 신발 나이키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있습니다. 현실화됐습니다. 잘 모르셨죠? 뭐 이제 빌 게이츠나 신겠죠. 우리는 자기가 매죠, 아직도. 자, 그리고 주유소에 가면은 그 로봇이 주유하는 걸로 나와요. 로봇이 주유하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신발끈 매는 신발 가능합니다. 근데 왜 상용화 안 되느냐?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자, 지금 그 당시 1985년, 89년에 이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도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사람들이 넣어줬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죠. 주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셀프로 바뀌었죠. 미국은 거의 다 셀프입니다. 로봇이 아니고 자기가 넣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 AI 뭐 4차 혁명 이야기하면서 뭐 많이 없어질 업종 어쩌고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웨이터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그런 일은 굉장히 늦게 일어날 겁니다. 알바보다 로봇 비용이 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경제성을 생각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제한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기술적 가능성만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틀립니다. 미래 예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보면은 주인공이 우체국에 가서 팩스를 보내요. 편지는 없어지고 사람들이 팩스를 다 보내죠. 지금 팩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팩스가 나와서 난리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뭐 이 학과 사무실에 가면 팩스 이렇게 탁 치고 하는 거 보고 다들 난리였는데 이제 팩스가 이제 미래의 기술이 될 것이다 했는데 디지털 스캐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팩스가 거의 없어졌죠. 이거는 기술 발전이 더 빨리 예상보다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기술 발전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백투더퓨처 2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이죠. 백투더퓨처 2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1989년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10년쯤 있다가 디지털 레볼루션, 인터넷 레볼루션이 일어나죠.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작가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대본을 미래학자들에게 컨설팅을 다 받은 겁니다. 89년에서 한 30년 있다가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리려고 만든 건데 예측이 거의 틀렸죠. 가장 근접하게 맞춘 예측은 무엇이냐? 이 영화에 보면은요, 시장이 흑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흑인이 시장이라서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흑인이 대통령이었죠. 네, 더 갔어요. 그다음 시카고 컵스가 100년 만에 우승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카고 컵스가 2016년에 우승했습니다. 1년을 빗나갔는데 사회적인 예측은 오히려 더 쉽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가 진보한다는 걸 예측하기는 더 쉬운데 기술 진보는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이런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 주도 정책은 뭐냐면 찍어서 육성해서 키운다는 겁니다. 한 놈을 찍어서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얘를 챔피언으로 키우겠다. 정부 주도 정책이 불확실성이 특징인 혁신형 경제에서 100% 실패합니다. 왜 100% 실패하느냐? 누구 찍다 보면 한 명이라도 맞을 수 있는데 왜 100% 실패하냐고 이제 확신하냐? 저한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그 확률조차 없어집니다. 왜? 자, 관료들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에 대해서 문책을 안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대학원에 있어서 관료들 많이 상대하는데 관료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짓을 안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이런 거 정말 시장성이 있고 저쪽 이렇게 설명해줘서 그럴듯해 들려도 확실한 근거가 없이 돈 줬다가 문책당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그러니까 근거를 좀 대라 이래요. 근데 이 케인스가 말한 애니멀 인스팅트예요. 수요가 어떨 것이고 막 시장이 어떨 것이고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객관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시장성이 없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 70%가 특허, 장롱 특허예요. 돈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 정부가 특정 산업을 혁신형 경제에서도 찍어서 육성하게 키우겠다는 사고가 아직도 너무나 강해요.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교육된 분들이 이 사고를 못 봤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제가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중소기업 똑같이 육성 정책이에요. 정부가 100% 실패할 정책을 아직도 답습을 하고 있더라는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이게 참 정부 주도에서 오는 문제점이고요. 이 혁신형 경제에 대해서 아기용 호잇이라는 두 학자가 선도적인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혁신형 경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가 자본시장, 벤처 캐피탈이 발전해야 된다. 두 번째가 재산권이 보호해야 돼야 된다. 특히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진입 퇴출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제도적인 조건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144개국 중에서 68위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은행 건전성은 아프리카 국가 평균 수준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바꿔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R&D 자금만 많이 부어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 10년 이상의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책들,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후보들 정책들 보시면은 여전히 답습하는 정책입니다.
박정희 개발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하자는 말이냐?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누구를 찍어서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즉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성공하면은 대박을 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게 하면은 대박을 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재산권, 특히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기술 탈취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을 할 수 있어서 대박을 칠 수 없고 오히려 혁신을 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하면은 기술 탈취만 당하고 혁신할 유인이 없어지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 탈취 여러 가지 예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집은 잘 없어요. 저 친구들도 중소기업하고나 관련돼서 투자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 누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인터뷰를 해서 증거 자료를 좀 남기자면 안 하려고 해요. 무서워요. 괜히 그런 거 했다가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삼성전자 납품을 한 분인데 반도체 장비 쪽에 특허를 좋은 게 몇 개 있고 해서 상당히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기술 탈취 당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기술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먹고 살 만큼 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오히려 기술 탈취 당해서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보다 먹고 살기는 해줬다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기술 혁신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 친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한테 기업을 물려주고 이럴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전업을 한다 그래요. 부동산 임대업 한다 그래요. 제가 벤처에서 아주 성공한 사장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의 공식이 뭡니까?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한국에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나와서 네팔 근로자들이 산업연수 와서 한 3년에서 하여튼 조금 더 3에서 5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네팔에 돌아간대요. 그러면 이제 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뭘 하고 잘 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대한 게 중소기업에서 기술 배워가서 거기서 공장 하나 차려서 또 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 한다 그래요. 부동산 임대업. 거기도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제조업에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돈을 목돈 모아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게 목표.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농업 사회가 아니고 공업 사회니까 거기서 돈을 벌고는 부동산 임대업.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벤처 캐피탈이래요. IT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페이팔 창업자들 다 벤처 캐피탈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벤처들을 끌어주고 같이 돈을 벌어요. 그런 순수한 구조. 우리는 벤처 캐피탈이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 벤처 캐피탈 없고 대부분 정부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은행이라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술 탈취가 지금 만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 기술 탈취가 만연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할 유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술 개발할 유인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만고만한 부품 생산업자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원청 대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 우려치기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 신문 기사를 봤더니 독일에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기업이 한국 와서는 한국 대기업들하고 똑같이 하더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간이 달라서가 아니고 기업이 달라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독일에서는 왜 안 그러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가 우려치기에서 충분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딴 거예요? 그거에서 쉽게 돈 벌지. 자, 단가 우려치기를 합니다. 자, 단가 우려치기 가능한 게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말 안 들어? 딸애한테 주겠다. 깎아. 그러면
짤 때까지 다 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두고서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을 하라, 이윤을 나눠 가져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압력을 주면은 시용 좀 하다가 뒤로 가서 다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재산권이 침탈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것이죠. 그게 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퓨니티브 데미지가 필요합니다. 퓨니티브 데미지라는 게 징벌적 배상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오역을 어떻게 하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쓰신 분들은 퓨니티브 데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의미를. 퓨니티브 데미지는 그야말로 가해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을 때릴 때는 손해배상을 때리고 징벌적 배상을 때릴 때는 손해액이 아니고 가해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징벌적 의미가 있어요. 징벌적 배상, 퓨니티브 데미지인데 영어로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플로이 데미지랍니다. 일벌백계형 배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벌백계형으로 본때기를 보여서 다시는 그 일을 딴 사람들도 못하게 하겠다는 게 퓨니티브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매출액에 대비해서 뭐 상한을 10%를 잡든지 그런 식으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지 않으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겠다고 후보들이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관련된 것만 하겠다라든지 또는 3배수, 10배수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미드 많이 보시는데 그 로이어들 그 드라마들 보시면은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가서 저기 증거 같은 거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원고가 이제 피해자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에서 이 원고 측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듯이 증거를 찾고 신문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징벌적 배상 제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른바 사소라고 하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공적 기관이 소송을 대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사소라고 하는데 사소제도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소제도로 해결해야 될 것을 공정거래법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사소제도로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왜 못 바꾸느냐?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요. 이거를 구비를 하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구비하자 말하지 않고 사소로 바꾸자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하지 말아라는 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징벌적 배상 제도하고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지만이 기술 탈취 같은 것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탈취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 우려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게 대기업한테도 사실상 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폭스바겐하고 전체 가격에서 매출액에서 구성비들을 비교한 건데요. 재료비가 바로 원가 부품에 대한 것입니다. 부품을 우리는 현대차는 국내 전속 계약을 하고 있는 부품업자들한테 단가 우려치기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이 고전적인 부품은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새로운 지금 커넥티드카라든지 뭐 친환경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기술력은 세계에 한 60-7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건 만드는데 그거는 단가 우려치기를 당해서 폭스바겐 부품을 제조하는 독일이나 다른 외국의 업체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낮게 파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인건비가 높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해서 뭐 펜션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이건 사실 포함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보다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것까지 포함 더 낮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경쟁을 하고 사실 영업이익을 더 내고 있었어요. 그 플러스 뭐가 아니냐면은 이 기타 경비라는 게 뭐냐면 글로비스나 이런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 아닌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로 이제 글로비스 같은데 물류 같은 거 비용 들어가는 거, 어떤 이노션 같은데 광고비 주는 거 이런 거는 훨씬 더 높게 측정해서 줘버려요. 그게 뭐냐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빼고 그래도 경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15년부터 이게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국내 부품 제공업자들이 기술력이 없어요. 그런데 커넥티드 카가 나오고 기술 혁신이 막 빨리 일어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안 돼요. 그럼 해외 업체들한테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부품 원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요, 협력 업체 구축을 따로 해야 돼요. 그 협력막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저가 차들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차들이 막 쫓아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한국 경제가 갖고 있었던 단가 오려치기, 부품 산업의 저발전,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완성차, 완성품의 경쟁력 상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나쁜 악순환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한국 제조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단가 우려치기라든지 기술 탈취, 이게 재벌 문제와 관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을 막는 게 사실 대기업인데 대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꾸 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재벌이라는 이 선단식 경영을 하는 과도한 수직 계열화와 과도하게 많은 내부 거래를 하는 재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할 기회가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하청 관계에서 단가 우려치기를 당하고 기술 탈취를 당하는데, 중요한 부품들은 사실은 재벌들이 자체 생산을 하거나 또는 친인척들을 계열사한테 줘버립니다. 즉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 흔히 말하는 B2B가 있고 B2C가 있지 않습니까? B2B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고 B2C가 비즈니스 투 컨슈머인데, 우리가 최근에 발전한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B2C입니다. 그렇죠? 카카오톡, 네이버, 인터넷 게임, 엔드 유저,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전자상거래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B2B는 SI입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대표적인 내부 거래 업종입니다. B2B 발전을 안 해요. B2B가 매출액의 전자상거래 80%가 넘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쪽에 문의를 해보면 B2B는 한국에 시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출이 전체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는데 시장이 없다 그래요. 왜 시장이 없느냐? 내부 거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속 거래, 내부 거래를 하면은 거기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우에 이미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3사가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속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 거래를 쭉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부품 산업도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60년대까지 미국 자동차의 모델이 바뀌는 건 뭐였냐? 차의 앞뒤 불모양만 정말 바꿨어요. 차가 안 바뀌었고. 자, 그러다가 70년대 일본 차가 들어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할 뻔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년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 부품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속 계약이 깨져요. 그러면서 부품 산업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미국 완성차 시장, 완성차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품 산업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 산업에서 내부 거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경쟁도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구조. 왜 우리의 제조업 중에서 부품 소재 산업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발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세습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이. 세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지켜야지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입, 퇴출,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잘 될 놈은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 회사를 지켜서 애한테 물려주는 거죠. 자, 세습을 하지 않게 되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50%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 4%밖에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요.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무슨 일을 하느냐?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해요. 자기가 IT를 잘 알기 때문에 될 만한 애한테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라면 같이 크는 거예요. 자, 자식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뭐 재단을 물려주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유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시장의 진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될 만한 잠재적 기업을 발굴해서 키워서 같이 대박을 쳐서 돈을 벌 유인이 생기죠. 벤처 캐피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벌 세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입과 퇴출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기업을 지켜서 애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세습이라는 것이 산업의 발전에도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지금까지 그 박정희 개발 체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약자의 재산권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퓨니티브 데미지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복지 제도가 확립이 되는, 이게 이제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가 구축이 돼야만 정치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지금처럼 심화되고 된다면은 결국은 모든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 종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좌파 정부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 브라질 같은 게 롤라라든지 왔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들 형식상 보면 우리 민주당 같은 정의당 같은 정당보다 훨씬 더 좌파예요. 훨씬 더 가격해 보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집권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가 재정 풀어서 좀 더 살려줍니다. 좀 좋아져요. 그러다 경제 위기가 와요. 재정 위기 오면서. 그리고 양극화 심화되고 우파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파가 들어와서는 기업들 친기업 정책한다 규제 쫙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쫙 경제가 좋아졌다 또 떨어먹고 망합니다. 양극화가 옵니다. 그럼 좌파가 들어와서 이번엔 재정을 쫙 풀어서 사람들 살렸다가 한 번 더 망해요. 그게 라틴 아메리카 사이클, 한국이 그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벌 개혁을 못하면 그 사이클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남미식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자, 그런 좌파 정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중남미지만은 실질적인 그 나라의 경제적인 리소스,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몇 개의 집안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칠레는 8개 집안이 전 나라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페루는 세븐 패밀리라고 합니다. 7개 집안이 갖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몇 개 패밀리들이 갖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더 파워풀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롤라가 아무리 들어가 봤자, 뭘 해봤자 근본적인 경제 권력을 손을 못 댑니다. 그 경제 권력이 재벌이기도 하고 대지주기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교체만 일어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재벌이나 경제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권력의 교체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가 있어야만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이런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정부의 역할 변화 아까 이만 말씀드렸고 재벌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과거처럼 관치금융하고 산업정책을 통해서 승자를 뽑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약자의 재산권보, 재벌 개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라는 제도적인 개혁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역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60년 된 경제적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에요. 그런 걸 할 의지가 없을 뿐 아니고 인식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거의 과거 정권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중남미 사이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지금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사회 안전망 문제도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바뀌면은 사실 고용도 증대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고용 창출 능력이 1위라고 하면은요, 일본은 1.5고 독일은 1.2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본재 중심의 최종재 산업 중심입니다. 즉 매출액이 늘어나도 기계들이 거의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용이 별로 안 늡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일본, 독일은 왜 그러냐? 산업 구조가 인적 자본 중심의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인적 자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인적 자본이 느는 거고 고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 문 대통령이 민간에서 고용 창출을 못하니까 정부가 대신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맞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분에 사회 서비스 부분에 고용이 더 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 안 되는 민간의 산업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벌 개혁을 비롯한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 개혁이 그러면 왜 관련이 있느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 시장 경제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슬라이드에 빠졌나? 경제력 집중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요, 경제력 집중을 제일 먼저 우려한 것이 20세기 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진보적 운동이 경제적 집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력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existence of economic power라고 해서 경제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경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있다는 것은 게이트키퍼가 있는 것이다. 즉 이 게이트키퍼에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의사결정이. 누가 성공하고 안 하고도 게이트키퍼한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재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때 이 당시에 그 진보적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락커펠러나 JP 모건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 말하면 다들 싫든 좋든 틀렸든 맞든 다들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경제력 집중이고 게이트키퍼다. 지금 와병하고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이 그 한 3년 전에 누가 감히 이건희 회장 앞에서 노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그 중소기업 하신 분 만났더니 하시는 말이 자기는 자기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이 자기는 이건희 회장이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보다 이건희 회장이 더 훌륭하고 높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년에 구매에 쓰는 돈이 정부 구매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게 바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겁니다. 자원이 특정인에 의해 집중이 되면 그 특정인이 그 자원을 이용해서 정치적, 언론에 대한 영향력, 법원에 대한 영향력, 관료, 정치인 이런 영향력을 해서 사회적 의사결정이 특정인의 이익에 맞게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예들 많죠. 유전무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제력 집중 상태가 20세기 초에 미국의 진보적 운동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은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자,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슬라이드가 잘못됐구나. 재벌 개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황제 경영, 우리가 말하는 황제 경영하고 그리고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이게 다 코퍼릿 가버넌스 두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지배가 아니고 사인의 이익에 의해서 법이 유린을 당하는 겁니다. 법의 지배, 시장 경제의 근본이 되는 재산권 보호,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죠. 기술 탈취가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그죠?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를 해서 소액주주의 권리, 약자의 권리가 침해돼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재산권 같은 게 보호가 안 됩니다. 법의 지배가 형성이 안. 그게 시장 경제의 가장 근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가 돼야지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시장 경쟁,
경쟁을 일단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 공정의 문제인데 경쟁을 일단 할 수 있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망하게 되면은 삼성그룹 전체가 망하고 한국 경제 위기가 오는 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벌처럼 경제력 집중이 강한 그룹이 있으면은 특정 계열사, 핵심이 되는 계열사가 망하면은 계열사만 하나만, 기업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집단이 망합니다. 기업 집단이 망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된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 하방 리스크가 지금 크다고 말할 때는 시스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그 제조업이 30% 굉장히 큰데 그 제조업 7대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70~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몰빵형 구조입니다. 업종별도 몰빵이고요. 소유지배 구조도 몇 개 재벌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레버리지가 높아서 잘 되는데 나빠지면은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유 지배 구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업 집단의 구조를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주회사 체제 같으면은 지주회사 지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 지정제도는 개별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주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출자하는 회사, 거기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자회사, 손자회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의 재벌 안에 지주회사도 있고 순환 출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업 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기업 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출자 단계가 지금 1단계, 1층, 2층 구조에서 출발하고 지금은 3층, 4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대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부터 밑에는 100% 자회사만 허용하는 식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바꿔준다면 경제력 집중의 완화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요. 문어발식 확장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이행해주기 위해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 같은 것들, 금산분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조적인 조치 외에 필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벌이 작은 규모, 또 지금보다는 작아지지만 여전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기업 집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황제 경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구조와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대부분 말한 것은 행위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로 이야기한 것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행위에 대한 일감문화적 행위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근데 구조에 대한 것들은 안 한다고 하도 욕을 했더니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는 공약에다 끼워는 놨어요. 나열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나올 때 구조적인 개혁들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보면은 사실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든 게 이스라엘 2013년 개혁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차원의 개혁을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2층 구조, 지주회사 자회사, 투 파블릭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상장회사 2층 구조를 만들어라. 6년 안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또 재벌들이 한 6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걸 다 쳐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금산분리가 우리보다 안 돼 있었어요. 은산분리 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같은 걸. 그래서 그것을 금산분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큰 규모의 금융회사와 큰 규모의 제조업을 동시에 못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분리를 적용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재벌이 형성된 게 1990년대 이후인데요. 정부의 민영화를 통해서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회사 사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 사고,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 사고 해서 뭐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재벌을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앞으로는
국공유 자산을 팔 때라든지 민영화하고 할 때는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지 심사를 해서 그 우려가 되는 기업은 아예 참가를 못하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2012년에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그 개혁을 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우리하는 거예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에서 머저리티는 뭐냐면 우리말로 소액주주인데요. 소액주주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확한 의미의 소액주주는 아닙니다만은 이 총수 일가가 컨트롤하는 그 투표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총수 일가의 지분과 계열사의 지분이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다수결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다. 뭐냐? 총수 일가가 임원이 되거나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것들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의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총수 일가가 능력이 있어서 경영하는 게 있다면 다른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껏 보수를 받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웨지 컴퍼니라고 해서요.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익 편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웨지 컴퍼니가 총수 일가가 컨트롤하는 지분이 33%가 안 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50%에서 낮췄어요. 이 33%가 안 되는 이 웨지 컴퍼니에 대해서는 뭐냐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이사를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로 뽑아라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총수 일가가 지배하지 않는 주주들이 적어도 3분의 1의 사회 이사를 뽑아서 견제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이제 상법 개정안에 집중 투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기업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발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적용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대신에 그 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뽑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지금 3% 룰이니 해봤자 한 명 뽑는 거예요. 그걸로 사실 될 게 없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게 또 실용적인 접근을 지금 취하고 있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13년에 한 이런 개혁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재벌 개혁을 사실상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이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우리의 적합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수용성 높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정책적 피저빌리티라고 그럽니다.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문제죠. 정치적으로 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 말 못하도록 제가 해봤습니다. 네, 하시죠. 이거 다 했습니다. 총수라는 말에 대해서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네. 영미식 커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유로피언 커퍼레이트 가버넌스도 저런 개념이 있나요? 예, 그 이제 영국하고 미국은 사실은 기업 집단, 우리가 말하는 기업 집단이 없습니다. 콩글로머릿하고 이제 재벌은. 네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 잘 아는 락커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있죠. 그건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그 트러스트는 우리 신탁이죠. 그 신탁은 아시다시피 신탁에 돈을 내면은 보팅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결권이 없이 수익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커펠러가 내가 돈을 다 모아서 잘해서 너희들한테 배당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내라 해서 만든 게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트러스트입니다. 그 트러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독점화를 시킨 거죠. 철도라든지 오일 산업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쇼먼 액트를 통해서 독점화 금지를 이용해서 쪼갰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 집단이 없어진 게 아니고 20년대, 30년대 미국의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게 다시 생깁니다. 그 트러스트라는 것을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나의 산업 분야에 집중된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고요. 여러 산업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있는 지주회사 체제가 생겨요. 20년대, 30년대 미국도 우리만큼 재벌이 생겨요. 그것이 뉴딜 기간에 루즈벨트가 정책적으로 없앱니다. 그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쇼먼 액트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긴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기업 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블 텍세이션을 하거라든지 유틸리티 산업에는 지주회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라든지 또 그다음 투자회사법을 지주회사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50년대쯤 와서 미국은 기업 집단, 재벌뿐만이 아니고 기업 집단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리가 지위 같은 게 기업 집단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지위는 100% 자회사예요, 대부분. 미국의 회사들은 100% 자회사는 학술적으로 그 동일한 사업 부분과 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집단은 안 봅니다. 영국은 조금 다른 경로를 거쳐서 기업 집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미는 이른바 독립적인 기업, 스탠드얼론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런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달한 겁니다. 미국 상법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주로 관심이 전문 경영인과 주주 사이에서 생기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미국식 상법으로만 충분히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 총수가 있고 계열사가 있어서 계열사의 표를 이용해서 총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큰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는 한 5% 평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통 40~50%를 갖고 있습니다. 계열사 돈으로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게 사익 편취와 많은 문제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순환 출자는 고리만 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환 출자 고리 끊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환 출자 끊어도 지주회사로 가는 거죠. 근데 지주회사 현행 규제를 통해서는 경제력 집중 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지주회사 개선을 해야 되고요.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영미 쪽에서는 사실은 컨트롤링 쉐어홀더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학자들도 그렇고 유럽 학자들이 보니까 유럽이나 일본은 다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링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50% 이상의 지분이 없어서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30%, 20%를 가지고 다 지배하더라. 그래서 컨트롤링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그러나 아니면 컨트롤링 쉐어홀더, 그 지배주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수하고 유사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총수라고 쓰는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재벌이 한국 문제만 아니다. 선진국도 다 기업 집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 집단이 개인이 그죠? 컨트롤링 쉐어홀더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큰 선진국은 없습니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게 없습니다. 이재용을 총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실 이재용이 삼성전자 0.06%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명칭이 그냥 왕세손 이렇게 그런 의미적인 것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총수라는 것도 사실은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에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학술적으로 우리가 총수라고 부릅니다. 총수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인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고 가문의 힘을 이용해서 사실은 계열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몇 개 중요한 그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여러 가지 출자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총수라고 부르지 말고 창업자 일가의 우두머리. 합계했습니다. 네. 오해도 없잖아요. 네, 네. 뭐 하여튼 이분이 우리가 근데 총수라고 관행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총수라는 말을 안 쓰죠. 오너라고 영어로는 우리 번역을 많이 합니다.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안 하고.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 미스리딩한 번역이에요. 지분이 굉장히 작은데 오너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총수라는 이야기를 오너십 스트럭처라고 하지 오너라는 건 없죠. 그렇죠. 네. 자,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재벌도 참고해서 우리가 적절한 그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과 행위에 대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개혁을 체계적으로 해야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고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한 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개혁을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경제력 집중은 또 심화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성공하려면 단순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단순한 행위 규제를 해야 됩니다. 행위 규제를 너무 나열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고 저항도 너무 커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채택했던 것도 바로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행위 규제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수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도 제가 해보니까 정책적으로 가능한 개혁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문제다. 상당히 위험도 크고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할 수 있다. 지금이 이제 적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을 놓치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